유언장 읽어 내려가는 법무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왜 저 여자한테 줘? 놀라 눈을 크게 뜬다. 시아버지의 막내딸이 비웃으며 외친다. 역시 너 별 생각 다 하고 들어온 거였구나. 억울한 듯 벌벌 떨며 말한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가족들이 일제히 소리친다.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다 제치고 너한테 전 재산을 줘? 네가 뭘 한 거야? 대체 뭘? 말해. 아버지 약에 손댄 거 아니야? 뒤로 물러나며 눈물을 흘린다. 법무사는 어쩔 줄 몰라 주변을 살핀다. 남편이 손목을 거칠게 잡는다. 너 정말 이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야? 아버지 수술 날짜 바꾼 것도 너지? 절대 하지 않은 일.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막내딸이 소리친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남편은 말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던진다. 속삭인다. 내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법무사가 다급히 외친다. 잠시만요. 아직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멈춰선다. 법무사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친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남기는 이유는 그날 밤 내가 본 진실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사흘째.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있는 것 같았다. 손님들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은 그 적막한 공간에서 법무사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을 때 나는 그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22살에 이 집에 시집왔다. 그때 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다. 대학교 4학년 때 남편을 처음 만났다. 그는 나보다 3살 많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첫 소개팅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그가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저 평범하게 잘생긴 남자였다. 3번째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우리 집이 좀 특별해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규모가 좀 큽니다. 그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가 데려간 집은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현관문을 열면 대리석 계단이 2층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아버지를 뵌 날 그분은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책장 가득 꽂힌 두꺼운 책들,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가죽 소파. 시아버지는 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겠네. 그게 전부였다. 따뜻한 환영도 반가운 인사도 없었다. 하지만 거절도 없었다. 결혼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성대한 결혼식, 수백 명의 하객, 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 있는 신부였을 뿐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시집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다. 심장질환이었다. 그 후로 이 큰 집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나 셋만 남았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각자 본가에서 살았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만 모두 모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늘 말이 없었다. 아니,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회사 이야기, 투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저 차를 따르고 과일을 내오는 역할이었다. 남편은 결혼 초기만 해도 나를 아꼈다.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바빠졌다. 회사 일이라며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웠다. 나는 그저 집을 지켰다. 넓은 거실을 쓸고 정원을 정리하고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다. 식탁에서도 신문을 보시며 말이 없으셨고 내가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국이 괜찮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이 집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투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새벽 4시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갔고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시아버지를 병원까지 따라갔다. 응급실 밖에서 나 혼자 서 있었다. 시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시아버지는 1달간 입원하셨다. 그 1달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일찍 집에서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갔고 시아버지의 손발을 주물러 드렸다. 간호사가 말했다. 따님이세요? 정말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감탄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집에서의 생활은 더 바빠졌다.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약을 챙기고 식단을 관리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3번 왔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가 직접 시아버지를 돌봤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나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달랐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1번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와서도 시아버지 방문을 열고 잠깐 인사만 하고는 거실에서 재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주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동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 나는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 아니, 끼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장남의 아내로만 봤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빠서 시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을 지켰고 저녁에는 회식이 잦았다. 나는 그에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했다.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도와드리고 밤마다 방문을 열고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잠깐 앉아보게.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나와 자네야.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혼자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시아버지도 외로우셨구나.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아무도 곁에 없으셨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곁에 제가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이후 시아버지는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을 시작하던 때 이야기,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야기. 나는 그저 들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시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내 자식들은 내 재산만 보더군.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나를 봐줘.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 자네가 한 일은 모두 특별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울컥했다. 이 집에 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아지는 듯했다. 재활치료 덕분에 걷는 것도 가능해지셨고 말씀도 또렷해지셨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나는 더욱 신경 썼다. 약을 시간 맞춰 드렸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다. 염분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다. 시아버지는 가끔 투덜거리셨다. 이게 무슨 맛이야? 소금도 안 넣었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시아버지도 웃으시며 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 듯했다. 밤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계셨고 때로는 법무사를 부르셨다.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사적인 일에 끼어들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나는 긴장하며 앉았다. 만약 내가 자네에게 큰 책임을 맡긴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책임 말씀이신가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전에 눈을 오래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자네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나에겐 가장 중요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이번에는 심장이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다. 나는 또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나 혼자 기다렸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동생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를 봤다. 수많은 성과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저렇게 작아 보일 수가 있구나. 시아버지는 사흘을 버티셨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였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남편도 급히 귀국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다. 마지막 날 밤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진 손. 나는 속삭였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다. 조용히 고요히. 장례식은 성대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왔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 저명 인사들. 하지만 정작 시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돌본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족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3일장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나더러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열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적이 흘렀다. 길고 무겁게. 법무사의 목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회사 주식 전량, 강남 본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그리고 예금 및 유가증권 일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나를? 왜?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나에게?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닙니까? 법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 성함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언장을 낚아챘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쓰신 겁니까? 법무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으며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완전한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2명의 증인도 입회했습니다. 막내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증인이 누굽니까? 고인의 주치의와 법률 고문입니다. 증거는 완벽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시누이가 나를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정말 몰라요.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도 안 돼. 아무 말씀도 없이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준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힘이 너무 세서 아팠다. 당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버지가 이유 없이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셋째 아들이 비웃었다. 형수님이 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뭔가 한 거 아니에요? 매일 병원 가고 집에서도 붙어 있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가족이 아니라 적을 보는 눈빛. 아니, 재산을 가로챈 도둑을 보는 눈빛이었다. 장녀가 법무사에게 물었다. 이 유언장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무효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족분이 뭡니까?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들의 경우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냉소했다. 절반? 우리가 원래 다 받아야 할 걸 절반만 받으라고요? 법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다. 남편이 나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가 낮게 물었다.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전 재산을 줬는지 이유를 생각해봐.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시아버지를 돌본 것? 그것뿐이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남편은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말해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배신감이 깔려 있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그 터무니없는 배신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 법적으로는 내 집이 되어버린 곳으로.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다. 차가운 감옥 같았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들도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다. 아니, 끼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컥거렸다. 차를 들고 거실로 가려는데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형수가 뭔가 했을 거야. 아버지한테 약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언장을 조작했거나.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무조건 조사해야 해. 변호사 선임해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 쟁반을 든 채로. 그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조작, 약물, 사기.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저 시아버지를 돌봤을 뿐인데. 나는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대화가 뚝 끊겼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았다. 드세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막내딸이 냉랭하게 말했다. 언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언니한테 전 재산을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 시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맙다는 말씀만 여러 번 하셨을 뿐.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혹시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신 적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장녀가 말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유언장 효력을 다툴 겁니다. 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떳떳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밤 서재에서 잤다. 나와 같은 방을 쓰기 싫다는 듯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나를 보시며 웃으시던 그 얼굴. 그리고 하셨던 말씀. 자네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욕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두가 나를 욕심쟁이로 보고 있었다. 재산을 노리고 시아버지를 이용한 나쁜 여자로. 억울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시동생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유명한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정중하지만 차갑게 물었다. 유언장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고인과 재산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고인이 부인께 전 재산을 상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아버님을 성심껏 돌봤던 것뿐이에요. 성심껏 돌봤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기고 재활치료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이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혹시 고인께서 다른 가족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신 적 있습니까? 가끔요. 어떤 불만이었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 내 자식들은 재산만 본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 외롭다.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해야 하나? 그러면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더 나를 미워할 텐데. 변호사가 재촉했다. 대답해 주십시오. 외롭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자주 안 온다고. 그 순간 셋째 아들이 버럭 소리쳤다. 그러니까 형수가 아버지한테 우리 욕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 형수가 아버지 귀에 독을 넣은 거야. 남편도 끼어들었다. 당신이 아버지를 우리한테서 떼어놓은 거 아니야? 일부러?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당신들한테 자주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듯했다. 나는 재산을 노린 악녀. 시아버지를 이용한 사기꾼. 가족을 이간질한 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일단 유 원장의 적법성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변호사는 떠났다. 하지만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서재, 침실, 심지어 내 방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장녀가 대답했다. 증거를 찾는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를 조종했다는 증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그들은 서류를 뒤지고 서랍을 열고 심지어 시아버지의 일기장까지 찾아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집인데, 아니 법적으로는 내 집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둘째 아들이 서재에서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서재로 달려갔다. 나도 따라갔다. 둘째 아들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남편이 나섰다. 내가 열어볼게. 그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했다. 시아버지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번호의 금고가 열렸다. 그 번호는 나의 생일이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의심의 눈빛. 남편이 금고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러 장의 문서와 USB 그리고 봉투 하나. 남편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자식들에게 전한다. 너희는 내 재산이 왜 며느리에게 갔는지 궁금할 것이다. 분노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유가 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지난 5년간 며느리는 나를 지켜줬다. 너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은 망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남편이 계속 읽었다. 자세한 내용은 USB에 담아뒀다. 모든 진실이 거기 있다. 그리고 너희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다면 부디 이 USB를 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남편은 USB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제목은 진실이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영상 파일, 음성 파일, 문서 파일. 남편이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서재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시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이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며느리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2년 전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며느리가 나를 살렸다. 새벽 4시였다. 그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것이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때 매일 나를 찾아온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아들도 딸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왔다. 아침 일찍 죽을 끓여 갖고 와서 내 손발을 주무르고 책을 읽어줬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시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영상 속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나를 돌봤다. 재활치료, 식단 관리, 약 복용. 모든 것을 그녀가 챙겼다. 심지어 밤중에도 내 방문을 열고 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나는 자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셋째 아들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그들을 입 다물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우리 가문을 지켰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의미일까?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다. 2022년 겨울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다. 횡령 사건이었다. 내부 고발이 들어왔고 조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횡령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둘째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둘째는 회사 자금 30억을 빼돌렸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내 아들이 회사를 망칠 뻔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우연히 둘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됐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했고 횡령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알려줬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 덕분에 나는 조용히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다. 돈을 메우고 증거를 없애고 둘째에게 기회를 줬다. 만약 며느리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그때 망했을 것이고 둘째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둘째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남편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또 다른 영상이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2023년 여름 셋째 딸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 막내딸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셋째는 한 남자를 만났다. 사업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다.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며느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남자를 조사했다. 자기 용돈으로. 그리고 그 남자의 전과 기록, 사기 이력,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밝혀냈다. 며느리는 그 자료를 나에게 가져왔다. 막내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셋째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깨달았다. 며느리가 없었다면 셋째는 그 사기꾼과 결혼했을 것이고 우리 재산은 날아갔을 것이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남편이 다음 파일을 열려고 했지만 장녀가 말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언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니까. 모두가 말을 잃었다. USB에는 아직도 파일들이 수십 개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가 기록해둔 것들.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일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다음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2023년 10월 12일. 오늘 며느리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장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손이 멈췄다. 온 가족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며느리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장남이 회사 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고 수상한 문자 메시지도 봤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째 아들이 형을 쳐다봤다. 형, 이게 무슨...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왜 참느냐고.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집안의 명예 때문이라고. 스캔들이 나면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그래서 참는다고. 나는 그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시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난 짓을 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부족한 건 내 아들이야. 자네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녹음 속에서도 시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장남을 불러 혼을 냈다.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다. 장녀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둘째 아들이 헛웃음을 쳤다. 형이 형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형수를 의심했던 거야? 셋째 아들도 거들었다. 형수가 아버지 재산 노렸다고 했잖아. 근데 정작 형수는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 더 이상 듣기 싫어. 하지만 막내딸이 막았다. 오빠 앉아요. 끝까지 들어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남편은 다시 앉았다. 하지만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음 파일이 열렸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시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두 번째 입원하셨을 때였다. 이 영상은 내가 마지막 입원을 했을 때 찍는 것이다. 의사가 말했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남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지난 한 달간 나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매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며느리였다. 화면이 바뀌었다. CCTV 영상이었다. 병원 복도가 보였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새벽 5시. 복도에 사람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였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며느리는 병원에 왔다. 집에서 죽을 끓여 가져왔다. 간호사들도 모를 시간에 조용히 들어와서 내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줬다. CCTV는 병실 안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꼭 나으셔야 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깔렸다. 나는 그 손길을 느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내 뺨을 적신 그 눈물. 가족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CCTV는 계속 이어졌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마치 거기 있지 않았던 것처럼. 며느리는 자기가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오전 10시쯤 병문안 올 때쯤이면 며느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맞이했다. 장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지 이제 알겠느냐? 그녀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자기 자존심도, 행복도, 심지어 자기 인생까지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에게는 꿈이 있었다. 대학 시절 피아노를 전공했고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 집에 시집 오면서 그 꿈을 포기했다. 나는 며느리의 방에서 먼지 쌓인 피아노 악보를 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나는 그 악보를 기억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 쇼팽의 녹턴. 시집 온 후로는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못했다.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로서. 영상이 끝났다. 하지만 USB에는 아직도 파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다음 파일을 열려고 했지만 장녀가 그의 손을 막았다. 오빠, 잠깐만요. 우리가 형수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형수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는 형수를 의심하고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셋째 아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막내딸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들이 오해할 만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고 정작 아버지를 누가 돌봤는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장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다들 바빴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핑계댔죠. 하지만 언니는 더 바빴을 텐데 아버지를 돌봤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쳐다봤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고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다. 둘째 아들이 USB를 다시 켰다. 나머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더 남기셨는지. 다음 파일은 문서였다. 시아버지가 직접 타이핑한 것 같았다. 제목은 며느리가 지켜준 것들이었다. 문서를 열자 목록이 나왔다. 2021년 3월 마이너스 회사 기밀 유출 사건. 경쟁사 스파이가 우리 회사에 잠입.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하고 나에게 보고. 덕분에 기밀 유출 방지. 2021년 8월 마이너스 장녀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 독촉.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 몰래 갚아줌. 장녀는 지금도 모름. 장녀가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게 언니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남편 일로. 장녀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목록은 계속 이어졌다. 2022년 1월 마이너스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적발. 며느리가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금 처리.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막내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2022년 5월 마이너스 셋째 아들의 회사 부도 위기. 며느리가 자기 친정 재산 담보로 대출받아 긴급 자금 지원. 셋째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형수님. 그게 형수님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도와주신 줄만. 아버님은 모르셨어요. 나중에 아셨지만. 왜 그렇게까지.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셋째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목록은 20개가 넘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족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며느리가 조용히 해결해준 일들.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일들. 문서 마지막에 시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며느리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다. 나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왜 말하지 않느냐고. 며느리는 대답했다. 말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나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득한 얼굴들. 남편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으로 왔다.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당신을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래 참았다. 20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 나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외롭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집안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형제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참았어요.
가족 모임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도 참았어요. 나는 그저 이 집에 잘 섞이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형수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셋째 아들과 막내딸, 장녀도 모두 다가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언니,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거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장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왜 언니한테 전 재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언니만이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진짜 가족. 2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편이 일어서며 물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검찰청 조사관입니다. 고 회장님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검찰? 왜? 조사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에 타살 의혹이 있다고. 타살이요? 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부인, 동행 조사에 응해주시겠습니까?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남편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왜? 조사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부인이 고인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급작스러운 사망 직전 부인과 단둘이 있었다는 CCTV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약을 바꿔치기? 그런 적 없는데. 단둘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그저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돌보던 것뿐인데. 누가 제보했습니까?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익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약물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남편이 내 앞을 막아섰다.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부인 함께 가시죠. 조사관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앞을 막았다. 형수는 못 데려갑니다. 형수가 타살을 했다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조사관은 단호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입건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가겠어요. 당신.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아무 말 하지 마. 변호사 오기 전까지.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사관을 따라 나섰다. 뒤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언니.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시작이었다. 의심, 조사, 그리고 고독. 방금 전까지 가족들과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다시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차에 타고 가면서 생각했다. 누가 나를 제보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시아버지는 자연사하셨는데 왜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것도 누군가의 계획인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아니다. 아까 가족들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사과도 진심이었다. 그럼 대체 누가? 검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이.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다. 회색 벽, 형광등,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 조사관이 앞에 앉았다. 다른 조사관 한 명이 더 들어와 옆에 섰다. 부인,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시아버님 방에서. 왜요? 평소처럼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약 드실 시간이었고 혈압도 재야했으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심장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혈중에서 평소와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다른 약물이요?
그게 뭔데요? 혈압 강화제의 과다 복용 흔적입니다. 원래 용량의 3배가 검출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정확히 용량대로 드렸어요. 조사관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약병이었다. 이 약병 아시죠? 네. 시아버님 혈압약이에요. 이 약병에서 부인의 지문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매일 약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약병 안에 약 정밀 분석 결과 2가지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 용량의 약과 고용량의 약.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럴 리가요. 저는 약국에서 받은 그대로 드렸는데 약국에서는 정상 용량만 처방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약병을 열고 고용량 약을 섞어 넣은 겁니다. 저 아니에요. 절대로. 조사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이건 고인 사망 전날 밤 11시 47분 영상입니다. 화면에 내가 나왔다.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손에 약병을 들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부인이 약을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평소처럼 약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그날 밤방에 유난히 오래 계셨습니다. 보통은 10분 내외인데 그날은 42분이나 계셨어요. 왜죠? 나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셨다. 숨도 가빠하시고 가슴도 답답해하셨다. 그래서 더 오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더 지켜봤어요. 지켜본 것만요? 네. 혹시 그때 약을 바꿔치기 하신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부인이 평소 고인의 재산 상속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몇몇 목격자도 같은 증언을 했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재산에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전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조사관은 계속 압박했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고인을 일부러 죽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약병에 다른 약이 섞여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열렸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남편이 급히 선임한 것 같았다. 조사 중단하십시오. 저는 피의자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조사관이 인상을 찌푸렸다. 변호사님, 협조하시는 게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협조는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만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는 일단 중단됐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별실로 갔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안 하신 거죠?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군가 부인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약병을 조작하고 제보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일단 보석 신청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날 밤 나는 구치소에서 잤다. 차가운 침대에 딱딱한 베개.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시아버지를 그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이제 와서 살인자로 몰리다니.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면회를 왔다.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당신 괜찮아? 네. 그럭저럭요. 미안해. 내가 빨리 못 데려가서.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보석 신청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USB 또 다른 파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못 본 것들. 뭐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어. 가족 중 한 명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구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버지의 주치의. 주치의요? 김 선생님? 응.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간 김 선생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셨대. 약 처방을 자꾸 바꾸고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그럼 혹시 약을 바꾼 게.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조사하고 있어. 김 선생님 통장 기록, 전화 기록 다 확인 중이야.
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럼 제 혐의가 풀릴 수도 있겠네요? 응.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까. 남편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았다. 그는 유리에 손을 댔다. 나도 같은 위치에 손을 댔다. 유리 너머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려 했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당신을 여기서 꺼낼게. 고마워요. 면회가 끝나고 나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나는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오후 간수가 와서 말했다. 면회객이 또 왔습니다. 누구요? 시동생분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봤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주치의가 실종됐어요. 뭐라고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병원에도 안 나왔대요. 마치 도망간 것처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망갔다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 정말 주치의가 약을 조작한 걸까? 경찰에서 수배령 내렸어요. 조만간 잡힐 거예요. 그럼 제 혐의는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둘째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USB였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또 다른 USB예요. 서재 책장 뒤에 있었어요. 아까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아직 안 봤어요. 형수님이랑 같이 보려고요. 간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면회실에 있는 컴퓨터로 USB를 열었다. 폴더가 하나 나타났다. 제목은 범인이었다. 폴더를 열자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둘째 아들과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시아버지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측하셨다고? 지난 석 달간 나는 이상한 증상을 겪었다.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래서 비밀리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 누군가 내게 조금씩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독극물? 나는 입을 막았다. 둘째 아들도 경악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사했다. 누가 내 음식을 만지는지, 누가 내 약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CCTV 영상이었다. 시아버지의 방 앞 복도였다. 밤 11시쯤. 한 사람이 몰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주치의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내 주치의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매수됐다. 내게 독을 먹이고 약을 조작하고 내 건강을 악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것은 김 선생의 계좌 이체 내역이다. 지난 6개월간 매달 5천만 원씩 입금됐다. 출처는 차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화면에 계좌 내역이 클로즈업 됐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다. 나를 죽이려 한 사람. 그 사람은 내 가족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가족? 가족 중 누군가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나는 차명 계좌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계좌 개설자를 찾아냈다. 그 사람은 화면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을 때 시아버지의 표정은 슬펐다. 내 장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 남편이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장남이 직접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장남의 이름을 도용했다. 장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서 계좌를 만들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남편이 한 게 아니라니. 그럼 누가 장남의 이름을 도용했는가? 나는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인감도장이 보관된 장남 서재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장남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있는 사람. 시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다. 장남의 아내. 며느리. 세상이 무너졌다. 나라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잠깐.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내가 방금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가 범인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 범인은 따로 있다. 영상이 다시 멈췄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으로 나타났다. 진짜 범인은 내 막내딸이다. 막내딸? 둘째 아들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막내딸은 도박빚이 있었다. 10억이 넘는 빚. 나는 몰랐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기 시작했고 막내딸은 급해졌다. 내 유산을 빨리 받아야 했다. 화면에 또 다른 CCTV가 나타났다. 집 안 서재였다. 막내딸이 몰래 들어와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꺼냈다. 막내딸은 오빠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치의를 매수했다. 나를 죽이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계좌 내역, CCTV, 녹취록. 모든 것을 이 USB에 담았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며느리가 의심받을 것이다. 그녀는 내 곁에 가장 많이 있었고 약을 관리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무고하다. 진짜 범인은 막내딸이다. 부디 며느리를 보호해 주길. 그리고 막내딸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길. 영상이 끝났다. 둘째 아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이럴 수가. 막내가 아버지를. 나는 눈물이 났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의심받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구나. 이 USB 당장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형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급히 면회실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시아버지가 독살당했다는 것. 범인이 막내딸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 아버님. 나는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시간 후 검찰이 막내딸을 긴급 체포했다. 주치의 김 선생도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USB의 증거는 명확했다. 그날 저녁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집 앞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장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남편이 나를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막내딸은 감옥에 갔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막내딸. 이제는 범인으로 수감된. 남편이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모두의 얼굴은 어두웠다. 장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다행이라니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의 말이 맞았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고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우리는 이제 산산조각 났다. 셋째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 형수님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막내가 이상하다는 걸?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전혀 몰랐다. 막내딸은 항상 밝고 쾌활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몰랐어요. 전혀. 저도요. 남편이 말했다. 우리 모두 몰랐어요. 막내가 그렇게 큰 빚이 있는 줄도, 그렇게 절박했던 줄도. 장녀가 한숨을 쉬었다. 막내한테 돈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말하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자존심 때문이겠죠. 내가 말했다. 막내는 항상 강한 척했잖아요. 도움받는 걸 싫어했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게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그 죄는 명백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었다. 검사가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피의자 신문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검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막내따님이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자백을요? 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주치의를 매수한 것, 독극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것, 그리고 며느리 분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까지. 남편이 물었다. 왜 그랬대요?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빚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박으로 10억이 넘는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그래서 상속을 서두르려 했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죠. 유언장이요? 네. 전 재산이 며느리 분께 상속된다는 유언장. 막내따님은 패닉에 빠졌고 며느리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타살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했던 겁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약을 조작하고 제보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내고. 장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막내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 미수, 살인 교사, 무고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량은 최소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5년에서 20년. 막내딸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장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검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며느리분, 고인께서 부인을 정말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증거를 남기시다니. 네. 아버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혹시 고인께서 부인께 뭔가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험에 대해서 같은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마 저를 걱정시키기 싫으셨나 봐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은 끝까지 부인을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막내따님의 범행을 알면서도 직접 대처하지 않고 증거만 모으신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막내따님을 직접 고발하면 가족이 분열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거를 모으고 만약 정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진실이 밝혀지도록 장치를 해두신 겁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구나. 살아계실 때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시려 하셨고 돌아가신 후에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셨구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떠나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시아버지의 죽음, 유언장, 타살 의혹, 그리고 진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다. 서재로 가야겠어. 아버지가 남기신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같이 갈게요. 나는 남편을 따라 서재로 갔다. 시아버지의 책상은 그대로였다. 책, 서류, 만년필.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흔적이었다. 남편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당신 앞으로 온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뜯어보니 편지였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미안하네. 자네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눈물이 났다. 편지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다. 자네에게 전 재산을 남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네. 첫째, 자네는 이 가족을 지켰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희생적으로. 둘째, 자네는 욕심이 없었네. 재산을 바라지 않았고 권력을 원하지 않았네. 셋째, 자네는 나를 사랑해줬네.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로서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자네는 아마 이 재산이 부담스러울 거야. 당연하지. 자네는 평범한 삶을 원했으니까. 하지만 부디 이 재산을 받아주게. 그리고 이 가족을 지켜주게.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석네. 재산의 가치는 알지만 가족의 가치는 모르지. 자네가 그들을 가르쳐주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막내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나는 슬프네. 내 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하지만 자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네. 막내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 하지만 자네는 용서해주게. 그 아이도 피해자야. 돈에 쫓기고 두려움에 떨었던. 용서?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게 가족이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자네는 그만큼 강하니까.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맙네. 내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해줘서.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자네 덕분에 사랑받으며 떠날 수 있었네. 부디 행복하게. 그리고 이 가족을 잘 이끌어주게. 자네를 믿네. 마이너스 시아버지 올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네. 저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에서. 다음 날 나는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 막내딸을 만나러. 가족들은 말렸지만 나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편지 때문이었다. 용서하라고. 가족이니까. 면회실에서 막내딸이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막내딸이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랬어요? 막내딸은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괴물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까. 막내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처음에는 그냥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하지만 유언장에서 언니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제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 한 거예요? 네. 언니만 없으면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아버님이 왜 나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욕심이 없어서예요. 나는 재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막내딸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도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에 쫓기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제가 괴물이 됐어요. 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시아버지의 편지였다. 아버님이 당신한테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저한테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막내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뜯어보니 짧은 편지였다. 막내에게. 너의 선택을 알고 있다. 슬프다. 하지만 이해한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배우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 아버지가. 막내딸은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손에 내 손을 겹쳤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언니. 하지만 죗값은 치러야 해요. 그게 당신이 다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면회가 끝나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남편, 장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들은 나를 보며 물었다. 다녀왔어요? 네. 막내는? 어땠어요? 반성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막내를 찾아가다니.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용서하라고. 가족이니까. 장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형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잡아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다. 한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시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렸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막내딸은 살인 미수와 무고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주치의 김 선생도 살인 교사죄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봤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자신의 죗값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힘들지? 괜찮아요. 당신은 늘 괜찮다고 하지. 나는 웃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유언장. 당신 뜻대로 해. 재산 말이야.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그날 저녁 나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 장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남편. 4명이 거실에 앉았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예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는 아버님의 유언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화합을 원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무엇을요? 재산을 나누겠어요. 공평하게.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장녀가 먼저 말했다. 언니, 그건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가 가족을 지키길 바라셨어요.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형수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요. 셋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나는 서류를 하나씩 나눠줬다. 회사 주식은 5명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요. 각자 20%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나누고요. 예금은 긴급 자금으로 보관하다가 필요한 곳에 쓸게요. 그럼 언니는? 저도 20% 가져요. 공평하게. 남편이 물었다. 이 집은? 이 집은 우리 공동 명의로 할게요. 5명 모두의 이름으로. 이 집은 아버님의 집이었고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모두가 말을 잃었다. 장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식탁 한쪽에는 시아버지의 사진을 놓았다. 남편이 잔을 들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며느리를 지켜주셔서. 모두가 잔을 들었다. 나도 들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가족을 지켰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혼자 시아버지 서재로 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2번째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재산 분배를 고민하고 있을 거야. 내가 전 재산을 자네에게 준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테지. 시아버지는 이것까지 예상하셨구나. 자네라면 재산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네. 그게 자네의 성격이니까.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야. 나는 자네에게 재산을 줬지만 사실은 책임을 준 거였네.
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책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재산은 나누되 사랑은 나누지 말게. 자네의 사랑으로 이 가족을 계속 감싸주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진짜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사랑.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다. 자네는 이미 이 집의 기둥이야. 자네가 있어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고맙네. 그리고 사랑하네. 영원히.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다. 그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산 분배 서류에 서명했다. 법적으로 정식화하는 절차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 다툼도 없어지고. 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고인께서 부인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다. 내가 이 가족을 선택한 거였다. 그리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다.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묘지로 갔다. 시아버지의 묘소는 조용한 언덕에 있었다. 멀리 산이 보이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왔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재산 다 나눴어요. 아버님 뜻대로. 가족들이 모두 고마워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막내는 감옥에 있어요. 18년이나. 하지만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저 때문에 아버님이 고생 많으셨죠? 이 가족에 시집와서 적응하느라 욕먹고 무시당하면서도 참느라. 그런 저를 아버님은 지켜주셨어요. 목이 메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님의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묘비에 이마를 댔다. 이제 제가 이 가족을 지킬게요. 아버님처럼. 사랑으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섰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도 인사하고 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었다. 시아버지 묘 앞에서 한참을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사과와 감사의 말일 것이다. 우리는 함께 묘지를 나왔다.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당신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바람도 피우고 의심도 하고 소중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보상해야 해. 나는 멈춰섰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할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이미 행복해요. 거짓말. 진짜예요.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되고 아버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남편이 나를 안았다. 석양 아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봄이 왔다. 정원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오래된 피아노 악보들이었다. 대학 시절 연습하던 곡들.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나는 악보를 들고 거실로 내려갔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20년간 한 번도 치지 않았다. 먼지를 닦고 뚜껑을 열었다. 건반을 눌러봤다. 소리가 나왔다. 조율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는 악보를 펼치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점점 기억이 돌아왔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계단을 내려왔다.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처음 봐. 20년 만이에요. 왜 그동안 안 쳤어? 시간이 없었죠. 아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 나는 연주를 멈추고 남편을 봤다. 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남편이 옆에 앉았다. 계속 쳐봐. 듣고 싶어. 나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집안을 채웠다. 시아버지도 천국에서 듣고 계실까? 아마도 미소 지으며 들으실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장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언니, 막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썼는데요? 장녀가 편지를 읽어줬다. 가족 여러분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버지께 사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께도 언젠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막내 올림. 모두가 조용해졌다. 나는 편지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막내딸도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답장 써야겠어요. 뭐라고 쓸 건데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장녀가 울먹였다. 언니는 정말 천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니까. 그날 밤 나는 답장을 썼다. 길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막내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1년이 흘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 우리는 제사를 지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한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막내딸을 위해 자리를 남겨뒀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아버지의 추억,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배운 것들.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이요? 당신이요. 당신을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장녀도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재산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덧붙였다. 형수님이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킨 거예요. 셋째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은 항상 겸손하시네요. 인정하세요. 형수님이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며느리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봤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임을. 밤이 깊어갔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중얼거렸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앉아요? 당신 기다렸어.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책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줄 거지?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막내딸이 모범수로 가명을 받아 13년 만에 출소했다. 우리는 모두 교도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막내딸이 나왔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맑았다. 막내딸은 우리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장녀가 달려가 안았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남편도. 그들은 모두 막내딸을 안았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막내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언니, 잘 돌아왔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막내딸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13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시아버지의 집, 우리 모두의 집.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막내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모두 앉아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둘러앉았다. 5 형제자매와 나. 6명이 완전히 모인 것은 13년 만이었다. 남편이 잔을 들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주셔서. 모두가 잔을 들었다. 시아버지 사진을 향해. 그리고 마셨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있었던 일들을 모두 극복한 것처럼.
저녁이 끝나갈 무렵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제가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래요? 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네. 함께. 그날 밤 나는 다시 시아버지 서재로 갔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께, 아버님께, 오늘 막내가 돌아왔어요. 13년 만에.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졌어요. 한 자리가 비어있지만요. 아버님 자리. 하지만 아버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다. 아버님이 제게 준 선물 잘 지키고 있어요. 이 가족을 사랑으로 묶는 것.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며느리 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시아버지가 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나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저희도 행복할게요. 바람이 대답했다. 아버님의 목소리처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또 시작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 사랑으로 채워질 하루가. 시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런 하루가.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며느리는 가족에게 더 큰 것을 물려줬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